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탐스런 생명과학 1의 박수연입니다. 자, 우리 지금 오늘 배울 내용이 뭐냐면요, 그 질병과 병원체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혈액형입니다. 혈액형.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우리가 언급하는 혈액형은 바로 ABO식 혈액형이 주로 이제 다뤄지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혈액형 중에 하나는 RH식 혈액형이 있죠.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혈액형이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그런 혈액형들까지는 이제 신경 못 쓰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대표적인 혈액형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집중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 학습 포인트 보면서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를 보시면요. 자, 일단 혈액형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그리고 그 혈액형들끼리의 수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아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무턱대고 어떤 내용이 나왔으니까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그 위계 질서, 구조를 좀 세우라고 했죠, 머릿속에서. 근데 갑자기 혈액형이 왜 튀어나오는지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이전 시간까지 해서 1차 방어작용, 2차 방어작용, 그다음에 2차 방어작용에서 뭐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뭐 항체를 만들어서 뭐 방어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왜 혈액형이 튀어나오는가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왜일까요? 바로 이 혈액형에서 일어나는 응집 반응이요. 응집 반응이 바로 항원 항체 반응의 한 종류에 해당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어서 우리가 체액성 면역 배웠는데, 그거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 혈액형들끼리의 그런 반응,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ABO식 혈액형도 그렇고 RH식 혈액형도 그렇고 서로 다른 혈액형들끼리 수혈하는 경우 굉장히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혈액형이 밝혀지기 전에는요, 응급 환자가 생겼어요. 막 너무 피를 많이 철철 흘린 거예요. 그러면 수혈을 아무거나 했습니다. 왜? 혈액형의 존재를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복불복을 그때그때 시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안 맞는 혈액을 받았을 경우에는 죽기도 했고요. 우연히 운 좋게 맞는 혈액을 받았으면 살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이게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런 혈액형의 존재를 찾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RH식 혈액형, ABO식 혈액형 뭐 이런 것들을 오늘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의 문제를 푸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머리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추리 퀴즈, 논리 퀴즈 이런 거 푸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겁니다. 세부적인 것들을 따져줘서 단서를 찾아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거 나중에 연습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탐구 활동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배우고 나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판정하면 되는지, 어떻게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어떤 혈액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걸 탐구 활동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해보진 못하지만 사진을 통해서 뭐 어떤 혈청을 쓰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3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할 수 있는 실험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몸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실험이 바로 이 혈액형 판정 실험이라는 거죠. 이렇게 손가락에 구멍만 뽕 뚫으면 피가 나오죠? 그거 하나씩 떨어뜨려서 내가 무슨 혈액형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선생님도 작년에 이 수행평가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하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피를 보고 기절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많은 양이 아니지만 이렇게 속이 안 좋다고 해서 이렇게 화장실에 갔다 오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러면 다양한 친구들이 있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에서 판정을 생각보다 잘 못합니다. 우리가 이따가 이제 표로 어떤 응집원이 있고 어떤 응집소가 있고 뭐 이런 것들 배울 텐데, 그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선생님이 이따가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 내용을 좀 자를까? 그래서 문제풀이와 아예 분리해서 개념 강의를 할까 하다가 이 내신 기초문제의 앞부분을 같이 풀어보면 방금 배웠던 내용들을 좀 이제 마무리하는 개념으로, 형성평가의 개념으로 좀 정리가 되겠다 싶어서 여기다 이렇게 일부를 집어넣어 놨으니까요. 나 문제풀이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학습 포인트에 대한 설명 좀 길었죠? 그러면 실제 그 우리 개념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잠시 나중에 만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혈액형 중에서 뭘 먼저 배운다고 할까? 구조에. 그렇죠. ABO식 혈액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ABO식 혈액형. 자, ABO식 혈액형에 대한 얘기는 지금도 나오지만 언제 한번 나왔었냐면요. 2단원에서 사람이 유전할 때 물론 멘델 법칙 하면서도 멘델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그런 공동 구성의 한 예시다. 왜요?
A와 B가 공동구성 관계. 그때도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유전에서 복대림 유전의 하나의 예시로도 나왔습니다. 한번 점검해볼까요? 복대림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이다, 다인자 유전이다. 단일인자 유전에 속한다 하는 거 함정보기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잠시 그 막간을 이용한 복습해봤는데요. 자, ABO식 혈액형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이런 그림을 좀 그렸던 것 같은데, 짠!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자, 혈액을 나타내는 거죠. 혈액을 뽑아서 이렇게 시험관에 담았다. 그럼 지금 이거는 혈액을 의미하는 그림이고요. 이 혈액을 어떻게 하냐? 원심 분리하는 겁니다. 원심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밀도 차에 따라서 밀도가 큰 것이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 차에 따라서 이렇게 위쪽으로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어떤 것들이 먼저 밑으로 가라앉게 되냐면 밑에 이렇게 빨간색 덩어리들이 밑에 이렇게 가게 되고요. 윗부분에는 노란 분필, 윗부분에는 투명한 액체인데 약간 노르스름한 그런 액체가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 부분은 혈액의 세포 성분들이 밑으로 가라앉고, 그 다음에 위쪽은 혈장이라고 표현한다. 혈액의 액체 성분. 그래서 우리 이 혈구에 들어간 애들은 빨간색을 띠고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적혈구, 그렇죠. 적혈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또 뭐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좀 복습을 해보면 여기 적혈구, 백혈구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했는데, 백혈구의 종류도 좀 나눠보면요. 뭐 B림프구라든지 T림프구, 그렇죠? 세포 독성 T림프구, 뭐 보조 T림프구, 뭐 대식세포, 비만세포, 아무튼 세포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적혈구, 뭐 대식세포 다 여기 들어있다 하는 거. 그다음에 혈장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다? 우리가 조금 얘네들보다는 사이즈가 작은 단백질 종류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 단백질의 대표적인 예시였던 항체가 바로 여기 있었죠. 노란색으로 쓸까요? 중요하니까. 항체가 여기 있었다. 그리고 혈구 중에서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주로 볼 거는 적혈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혈구가 여기 있다.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혈장을 우리가 다른 말로 여기서 혈장에서 응고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제거한 것이 바로 혈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혈장과 혈청은 비슷한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혈청에 항체 들어있어요. 항체는 혈청에 들어있어요. 혈청, 항체, 혈청 이렇게 히읗을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하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혈액의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일부를 그려보겠습니다. 좀 균형을 맞춰볼까요? 짠. 선생님이 균형을 맞춘다고 지우고 다시 그리면 똑같더라고요. 처음이랑. 자, 아까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자, 여기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아직은 원심 분리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혈구 성분들과 혈장 성분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상태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 이렇게 적혈구를 관찰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적혈구와 그 주변에 뭔가 항체들이 돌아다닐 텐데요. 이렇게 항체는 Y자 모양의 단백질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Y자 형태의 단백질이다. 자, 지금부터 두 가지 용어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우리 ABO식 혈액형 그리고 RH식 혈액형에서 이제 계속 주구장창 나올 두 가지 용어. 첫 번째는 응집원이에요. 응집원을 위에다 쓰는 게 순서상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응집원. 그 다음에 이렇게 응집소. 자, 응집원이 뭐냐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항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항원, 원자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원자를 이렇게 연상을 하셔서 항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혈액끼리 섞였을 때 왜 수혈을 했을 때 위험해요? 이것들이 응집 반응 이렇게 뭉친다는 얘기죠. 응집 반응을 일으켜서 혈관이 막히거든요. 모세혈관 같은 것들이 막히게 되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데, 그 응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항원과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응집원이 이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이 어디에 위치를 하냐면 바로 이 적혈구막 표면에 존재합니다. 적혈구막 표면에 존재하는 것이 응집원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의 적혈구 표면에는 이런 식의 약간 이런 형태의 응집원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다른 사람의 적혈구를 그려봤을 때 그 사람은 이런 모양의 응집원이 없고 약간 이렇게 생긴,
이런 형태의 응집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집원의 종류는 좀 여러 가지가 있고 사람마다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 실제로 이렇게 막 세모나게 뾰족하게 생긴 건 아니고 선생님이 그림으로 여러분한테 다른 종류라는 것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응집원의 종류, 적혈구 막, 적혈구 표면에 올 수 있는 응집원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응집원과 B라는 응집원 두 가지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응집원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혈액형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 두 가지? 자, 이것이 각각 있고 없고 뭐 그걸로 갈리는데 첫 번째로는 아예 둘 다 없을 수도 있겠죠. 응집원이란 것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 하나씩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둘 다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둘 다 같지 않는 경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O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A형, 이것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B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다 같이 갖고 있는 경우에는 A 쉼표 B형이라고 안 하고 A, B형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BO식 혈액형의 명칭은 이 응집원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붙여진다. 이름이 응집원을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안 갖고 있으면 없다, O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둘 다 갖고 있으면 A,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응집소는 뭔가? 우리가 항원에 대항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그래서 항원의 특이적인 그런 그 결합 부위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물질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글자로 안티바디, 항체라고 그랬죠? 자, 이 응집소는 항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항체. 그렇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응집소의 종류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알파, 베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원과 응집소가 있고 응집원은 항원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응집소는 항체에 해당한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짝을 지어볼게요. 어떤 특정 응집원과 어떤 특정 응집소는 구조적으로 탁 들어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응집 반응이 막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딱 봤을 때 누구랑 누가 짝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애랑 어떤 애랑 만나면? 좀 비슷한 애들끼리, 그렇죠? 그래서 A랑 알파가 만나면 A라는 응집원과 알파라는 응집소가 만나게 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요. 응집. 자, 그 다음에 그렇죠? B랑 베타가 만나면 또 응집 반응이 일어납니다. 응집. 그러면 A랑 B랑 만나면요. 이거는 아무 영향이 없죠. 왜? 응집원만 두 가지가 만난 거니까 응집원과 응집소가 만나야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만나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알파, 베타가 만나봤자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요. 이렇게 A와 알파가, B와 베타가 만날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용어를 조금 바꿔서 쓸게요. 짠. 우리가 지금 요 혈액형에 특화해서 자, 혈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 혈장에는 요 두 가지 중에 뭐가 위치하겠어요? 그러면 아까 항체에 해당하는 게 응집소라 그랬으니까 항체는 어디 있었다고요? 여기 혈청에 항체 있어요. 항체에 혈청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응집소가 있는 거예요. 응집소의 위치를 따져보면 이렇게 원심 분리했을 때는 혈장에 위치하게 된다. 또는 혈청에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응집원은 어디 있겠어요? 적혈구 표면에 있으니까 요 혈구 성분이 있는 요 부분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응집원은 여기에 위치한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정리하겠습니다. 혈액에는 뭐가 위치하겠어요? 혈액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바로 요거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응집소 더하기 응집원.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문제를 풀 때 탁탁탁탁 자동화돼서 나오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헷갈려. 아, 여기 뭐가 들어있지? 여기는 뭐가 들어있을까? 이게 헷갈리면 여러분들 노력을 안 한 겁니다. 게으름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문제를 풀 때 속도가 얼마나 걸리느냐로 자기의 공부를 잘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성실하게 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혈액에 응집소랑 응집원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혈장에는 응집소만 들어있고 혈구에는 응집원만 들어있다.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는 어떤 사람의 혈액을 섞었더니 또는 어떤 사람의 혈구를 섞었더니 또는 혈장을 섞었더니 이렇게 해서 문제마다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연상이 돼야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여러분들 자동화가 안 됐을 때는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면 틀리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일단 그리세요.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혈액형별로 어떤 응집원과 어떤 응집소를 가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쪽으로 이동해서 표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혈액형의 종류는 네 가지라고 그랬죠? A형, B형, AB형, O형 네 가지 종류입니다. 이 명칭은 어떻게 붙었다고요? 바로 어떤 응집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붙었다고 했죠. 이 응집원은 적혈구막 그 표면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매치를 시켜볼게요. A형이 갖고 있는 응집원. 그렇죠. A. 이렇게 간단하죠. B형은 B. AB형은 AB라고 붙여서 쓸 수도 있겠지만 A라는 응집원과 B라는 응집원을 같이 갖는다. 이렇게 써주면 더 정확하고요. O형 같은 경우에는 응집원이 없다고 했죠. 뭐 없음 이렇게 적어줘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응집소는 어떤 걸 갖고 있을지가 이제 관건인데요. 자, A형 같은 경우는 알파를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알파. 지금 같이 죽지 않은 거죠? 안 되죠. 저 A랑 알파가 같은 몸에 있다. 그러면 두 개가 응집 반응이 일어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우리 ABOC 혈액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냐면 다른 항원, 그러니까 다른 응집원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 그렇죠. 응집소라고 할 수 있는 항체가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천성 면역이 약간 그 좀 동떨어진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A는 알파는 안 되고 베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B라는 응집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응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돼 있고요. B는 그럼 어떨까요? 그렇죠. 알파를 갖고 있겠죠. 알파. 자, 그 다음에 AB형 같은 경우는 알파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응집 반응이 일어나죠. 베타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응집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O형은 어떨까요? O형은 알파를 가져도 상관없고 베타를 가져도 상관없고 둘 다 가져도 상관없고 사실은 응집소가 아예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얘도 하나, 두 개 갖고 있고 두 개. 그다음에 얘는 이것만 두 개 갖고 있으니까 뭔가 얘만 없으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숫자를 맞춰서 두 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A 베타, B 알파, A, B 응집원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응집소만 가지고 있다. 자, 요 표 별거 아니죠? 너무 간단하죠? 근데 선생님이 이걸 그리라 그랬더니 반 이상이 못 그려요. 이거를. 바로 배우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AB형과 O형에서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 두 번 정도 반복해서 그려보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한번. 자, 아까처럼 우리가 혈액을 원심 분리했을 때 어디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예 갖고 있자.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밑에가 혈구 부분이고요. 혈구. 그 다음에 위에가 혈장 성분일 때 혈장 또는 혈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 이런 부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응집원은 어디에 위치한다? 바로 여기 밑에, 그쵸? 가라앉아 있는 혈구 부분. 그러면 여기는 A가 있을 거고요. 여기 위에 부분에 베타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는 그렇죠. 여기 있는 알파가 이쪽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눴을 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밑에 A와 B가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O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응집원의 종류가 아예 없고 위에 여기 있는 알파와 베타가 두 종류가 다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화해서 기억을 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기본적인 어떤 그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봤고요. 그러면 실제로 판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짠! 자, 혈액형을 판정을 해보자. 자, 혈액형 판정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자기의 혈액을 어떤 뭔가 투명한 액체 위에다가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막 섞어요. 그 다음에 응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보거든요. 근데 이 유리판에 깔려있는 그 투명한 액체들의 정체가 뭐냐면 항A 혈청이라는 것과 항B 혈청이라는 것이 거기 이제 깔려있는 겁니다. 각각 다른 두 종류의 그런 액체죠. 항A 혈청은 말 그대로 혈청이에요. 혈청. 그러면 뭔가 혈구 성분은 없고 거기 뭔가 항체에 해당하는 그런 응집소는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혈청이냐면 A라는 응집원과 만났을 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혈청인 거예요. 항이라는 얘기는 항A다. A와 만났을 때 반응한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 혈청에는 어떤 응집소가 들어있을까요? 혈청이니까 응집소만 들어있는데 어떤 응집소가 있어야 A랑 반응을 합니까? 그렇죠. 알파 응집소가 들어있는
그런 혈청이란 얘기예요. 항A 혈청이다 하면. 그러면 항B 혈청에는 당연히 그렇죠. 베타라는 응집소가 있어서 항B 작용한다는 얘기죠. B랑 만났을 때 반응을 일으킨다. 응집 반응이 된다. 자, 이런 얘기고요. 야, 여기 보면 밑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말을 잘 보세요. 항A 혈청에는 알파 응집소가 있다고 했죠. 근데 우리 아까 혈액형들 중에서 혈청에 또는 혈장에 알파 응집소를 갖게 되는 그런 종류의 혈액형이 뭐가 있었어요? 알파를 갖는다. 알파. 그러면 B형인 사람이 알파 응집소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A 혈청은 무슨 얘기냐? B형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준적인 혈청이다. B형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표준적인 혈청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 항이 붙은 거랑 표준이 붙은 거랑은 알파벳이 반대로 된다 하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항A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고요. 항이라고 되어 있을 때가 훨씬 문제를 풀기가 수월합니다.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는. 대신에 항과 만약에 표준이라고 표현된 문제에서 항으로 바꿔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 안내할게요. 항이 붙은 거랑 표준이 붙은 거는 알파벳 종류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알파 응집소가 들어있는 혈청과 섞었을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날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요 혈청을 떨어뜨려 놓고 여기에 혈액을 섞었다.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겠죠. 왜? A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 A니까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 뭔가 이렇게 뭉친 것들이 생길 거예요. 요렇게 이런 그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B형은 어때요? 알파와 만나는 A가 없죠. 없죠. 그럼 이 경우에는 그냥 이 두 액체가 쭉 그냥 풀려 있는 서로 이제 뭐 뭉치거나 하지 않고 그래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B형은요? AB형 같은 경우에는 A를 갖고 있으니까 알파랑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AB형의 그 혈구를 여기다 한번 그려보면 A라는 응집원도 이 표면에 갖고 있지만 동시에 B 응집원도 같이 갖고 있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응집 반응이 역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응집을 한다. 이렇게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플러스 O형 같은 경우에는 O형은 너무 쉬워요. O형은 어차피 응집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응집소를 갖다 놓더라도 반응이 안 일어나요. 반응이 안 일어난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반응이 안 일어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거꾸로 가볼게요. AB형 같은 경우에 베타 응집소에 반응합니까? 베타는 뭐랑 반응하죠? 항비혈청이니까 B가 있는 경우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반응하죠. 응집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혈액형을 판정해야 될 때 아무 반응도 안 일어났다. 그럼 O형이에요. 그죠? 다 반응이 일어났다. 그럼 AB형이에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너무나 쉽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일단 따로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A형과 B형만 잘 가리시면 돼요. 그래서 B형 같은 경우에는 항B, B와 만나면 반응하는 혈청이니까 당연히 반응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A형은 B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베타 응집소와 만나지 않죠.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B형은 다 반응이 일어나고 O형은 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항 A에만 반응하는 것이 A형, 항 B에만 반응하는 것이 B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무슨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195쪽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 건데요. 요 수혈 관계. ABO식 혈액형들끼리 누가 누구한테 혈액을 줄 수 있느냐를 아는 것은 우리 평소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거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다량 수혈과 소량 수혈로 나눠야 돼요. 다량, 우리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많이 줄 수 있는 혈액형이 누구누구끼리인지 소량, 아주 약간 이론적으로 줄 수 있는 거는 누구누구끼리인지 얘기할 건데 다량 수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혈액형끼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면 사실은 같은 혈액형의 혈액만 수혈을 해주죠. 너 아예 구할 수가 없거나 이런 특이 상황이 아니면 다량 수혈의 경우에는 같은 혈액형끼리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소량 수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건 너무 명확하니까 다량 수혈은. 자, 소량 수혈을 얘기를 해볼게요. 소량 수혈. 소량 수혈의 경우에는 얼마만 가능하냐면 한 200ml 정도만. 200ml 정도. 우유곽 한 깍 정도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 수혈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수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가능하다. 죽지 않을 정도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소량 수혈을 따져줄 때는요.
주는 쪽, 그러니까 수혈을 해주는 쪽과 받는 쪽에 요 그 응집원, 응집소를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주는 쪽에 뭘 고려해야 되냐면 응집원, 응집원과 그 다음에 받는 쪽에 뭐겠어요? 응집원과 결합하는 그렇죠. 응집소. 받는 쪽에 응집소가 만났을 때 응집하지 않는다. 응집을 하지 않는다면 소량수혈이 가능하다. 소량수혈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는 쪽의 응집원 이렇게 그려보면 응집원은 어디 있어요? 혈구 쪽에 있죠. 여기 있는 애랑 받는 쪽의 응집소, 응집소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랑 반응을 안 하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소량수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200ml 정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굳이 좀 암기를 하고 싶다면, 자, 전화를 걸었는데 누가 받았어? 주원이가 받았어. 주원이가 받았어.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이거 써먹을 일은 별로 없고. 여러분들 왜냐면 이거를 많은 학생들이 상식이라고 할까요? 그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야, 나 O형인데 나 완전 좋아. 나는 모든 혈액형들 다 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자랑하잖아요. O형. 그다음에 AB형은 나도 좋은데? 난 다 받을 수 있는데? 주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받을 수 있어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친구들끼리 싸우는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을 이용하면 돼요. O형은 모든 혈액형에게 소량수혈이 가능해요. 왜? 주는 쪽에 응집원이 반응만 안 일으키면 되는데 응집원이 없잖아요. O형은. 없죠. 없으니까 반응을 할래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소량수혈이 모든 혈액형에 가능하다. 자, 그러면 A형 따져볼게요. A형은 A라는 응집원을 갖고 있는데 AB형에는 응집소가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AB형은 모든 것에 다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량수혈을. 자, O형은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소량수혈을 다 해줄 수가 있고, AB형은 응집소가 없기 때문에 모든 혈액형의 혈액을 다 소량수혈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을 완성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두 번째, RH식 혈액형을 좀 살펴볼 차례죠. RH식 혈액형. 잠시 이건 또 접어두고 여기서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RH식 혈액형인데요. 일단 혈액형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왜 RH일까? 심지어 앞에 거는 대문자, 뒤에 건 소문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RH식 혈액형의 응집원이 되는 것이 그 리서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리서스 몽키라는 그 붉은 털 원숭이에도 똑같은 그 동일한 항원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응집원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RH를 딴 겁니다. 그래서 그 응집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RH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응집원의 종류가 한 개밖에 없어요. 응집원 한 가지. 응집원이 한 종류다. RH 응집원. 이거를 뭐 다른 표현으로 응집원 D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D. 우리가 A, B 이렇게 표현하듯이 D라는 알파벳 하나로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RH 응집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두 가지로만 혈액형이 나눠지겠죠. 그렇죠? 아까 두 개의 종류가 있었을 때는 있고 없고 막 다 따져서 네 가지가 나왔는데 딱 한 가지 종류만 있기 때문에 있고 없고 딱 두 종류의 혈액형만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응집소는? 응집소도 마찬가지로 응집원이 한 종류이기 때문에 한 종류의 응집소만 있어요. 그래서 RH 응집원에 대한 응집소가 있다. 응집원에 대한 응집소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근데 이 응집소는 우리가 아까 알파, 베타로 표현했던 것처럼 간단히 델타라는 이렇게 표기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뭐 보통 RH 응집원, RH 응집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이 관계를 혈액형에 따른 어떤 응집원을 갖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표로 또 저쪽으로 가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놔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면서 같이 먼저 설명할게요. 여기 보시면 RH식 혈액형을 일단 어떻게 판정하는지 먼저 볼게요. 그러면 여기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에 이 RH 응집원이 있다 그랬죠. 그쵸? 여기 응집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가 넣어주냐면 토끼한테 주사를 하는 거예요. 토끼한테. 그럼 토끼한테 없던 이 토끼는 RH 마이너스, 우리가 그 RH 응집원이 없는 경우 RH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RH 마이너스 상태인 토끼한테 넣어주면 이거에 대한 항체가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후천적인 면역에 들어맞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항체가 만들어져요. 이
이 몸 안에. 그러면 이 토끼의 혈액을 먼저 채취해서 거기서 혈청을 얻어냅니다. 그죠? 혈액을 채취해서 거기서 원심 분리해서 혈청을 뽑아내면 그 혈청에 뭐 있다고요? 항체를 다른 말로 응집소가 있다고요. 응집소. RH 응집원에 대한 응집소가 여기 들어있게 되고 그거를 사람의 혈액과 섞었을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렇게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 혈청과 반응하는 응집원이 적혈구 표면에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RH 플러스형으로 표현을 하고요.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RH 마이너스형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 RH 마이너스형 같은 경우에는 응집원은 있다 없다? 응집원은 없다. 그렇죠? 응집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집소는 있어도 상관은 없죠. 이 응집원이 없으니까. 있어도 상관없는데 태어날 때 안 갖고 태어나요. 아까 ABO식 혈액형과 다른 점은 이 점입니다. 태어날 때 안 갖고 태어나요. 그런데 언제 만들어질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요 적혈구가 예를 들어서 여기로 한번 유입이 됐다. 수혈을 잘못 받아서 이런 적혈구가 여기 유입이 되면 그때 뒤늦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RH 응집원과 접촉했을 때 들어와서 유입되어서 접촉했을 때 생성될 수 있다. 이렇게 뒤늦게 후천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RH 플러스형은 응집원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RH 응집원을 가져서 응집이 일어나는 경우에 RH 플러스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RH 응집원을 갖고 있다. 이건 지우고 응집원을 갖고 있고 응집소는 있어요? 없어요? 응집소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응집소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나타내 볼까요? 이렇게 두 개, 혈구와 혈장으로 나눴을 때 여기는 없죠. 응집원 없습니다. 응집소 원래는 없는데 혹시라도 한번 만난 적 있으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없다. 원래는 없는데 나중에 만들어질 수도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RH 플러스형인 사람은 밑에 RH 응집원이 여기 있죠. 이것도 적혈구 막 표면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RH 응집원이 있는 것이 RH 플러스형의 그런 그 모습이고 그다음에 여기 응집소는 없어야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책에는 표로 잘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논리를 바탕으로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로 RH 플러스 마이너스를 판정할 때 이 토끼로부터 얻은 이 혈청을 이용한다. 이 혈청을 이용하여서 RH형을 판정할 수가 있다. 응집이 되면 플러스, 응집이 안 되면 마이너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열 관계를 한번 보세요. 거기 196쪽에 수열 관계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가 원칙이에요. 그렇죠?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할 때 ABO식 혈액형도 맞춰줘야 되지만 이 RH 플러스 마이너스도 같이 맞춰줘야지만 그 안전하게 수혈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RH 마이너스로부터 플러스로 가는 방향의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 이거는 언제 가능하냐면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병원에서도 이렇게는 잘 안 할 텐데 자, 이런 화살표가 하나 그 책에 그려져 있죠. 왜 그러냐? 만약에 이 RH 마이너스인 사람이 한 번도 RH 플러스 그죠? RH 응집원에 노출된 적이 없다면 RH 응집원에 노출된 적이 없다면 이렇게 수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를 좀 적용을 해보면 어차피 우리가 주는 쪽의 응집원과 받는 쪽의 응집소를 이렇게 그 결합을 우리 반응을 시켰을 때 반응이 안 일어나면 소량 수혈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응집원은 없기 때문에 이런 화살표가 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사람이 응집원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응급 상황이에요. 그 사람 의식이 없어. 그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걸 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RH 플러스인 사람이 RH 마이너스인 사람한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맨 처음 최초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아예 그런 응집 원도 없고 응집 소도 없었으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이미 그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예 여기다가 쓰지 않은 거죠. 그런 경우는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으로 저가세포증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가세포증. 자, 요 RH식 혈액형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자, 저가세포증이 뭐냐? 어떤 태아의 적혈구가 미성숙하거나 굉장히 온전하지 않은 적혈구들이 많이 관찰이 되는 것을 저가세포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왜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RH 플러스 형이고 어머니가 RH 마이너스 형인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 자녀가 RH 플러스 형일 수가 있어요. 요 우리가 우열 관계를 좀 정리해 보면 RH 플러스가 RH 마이너스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우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RH 플러스 형이면서 동형 접합이다. 요 유전자만 2개 가진다. 그러면 자녀는 100% RH 플러스예요. 왜? 아버지한테서 RH 플러스 하나 받고 어머니한테서 RH 마이너스 하나 받아봤자 플러스가 우성이니까 이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100%.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RH 플러스와 RH 마이너스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이형 접합일 수 있죠. 이형 접합. 그래도 겉으로 봤을 때 RH 플러스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녀가 반반의 확률로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머니 거를 하나 받고 아버지 거를 둘 중에서 뭘 받느냐에 따라서 태아의 그런 유전자액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혈액형이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달라질 수 있고. 자, 이런 상황인데 어머니가 RH 마이너스 형인데 자녀가 RH 플러스 형이 이렇게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자녀가 이 뱃속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 자녀의 적혈구는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우리 이거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오줌으로 배출도 안 되잖아요. 여기 크기가 커서. 그래서 이런 적혈구가 이 엄마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이 엄마의 몸에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언제? 출산을 하거나 유산을 할 때 이게 아비규환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혈액이 섞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태아의 혈액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RH 마이너스형인데 갑자기 RH 플러스 요 응집원, RH 응집원을 만나게 된 거죠. RH 응집원을 만나게 되면 뒤늦게 뭐가 생겨요? 이렇게 항체가 생기게 됩니다. 엄마 몸속에 항체가 생겨요. 지금 여기까지도 별 문제가 없어요. 첫째는 무사히 출산이 됐고 지금 여기 상태에서 엄마가 항체만 갖고 있을 뿐이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두 번째로 또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또 RH 플러스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ABO식 혈액형과는 달리 이 RH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소는요. 태반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태반을 통과해서 이 아이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들을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RH 항체가 태아의 적혈구를 파괴하여서 심한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황달, 빈혈 이런 게 올 수도 있고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게 바로 저가세포증에 대한 내용인 거죠. 두 번째 임신했을 때가 위험할 수 있다. 왜? 태반을 통과해서 엄마의 항체가 아이에게 이제 반응하게 되니까.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엄마의 혈액형과 아이의 혈액형이 다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태반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응집소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별개로 이거는 위험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 RH 마이너스인 여성분들은 둘째를 낳을 수 없나요? 그건 아니에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엄마 몸속에 이 항체만 안 만들어지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항체가 안 만들어질까? 이렇게 첫째를 낳다보면 당연히 이렇게 혈액이 노출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안 만들어지지? 이 첫째 아이를 낳기 전부터 계속 이 항체를 미리 주사를 하는 거예요. 미리. 이 엄마 몸속에 이 항체가 원래 많이 돌아다니게. 엄마가 만든 건 아니죠. 엄마가 만든 건 아니고 인위적으로 다른 데서 만들어 놓은 항체가 들어있는 혈액형을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대기를 이 항체가 하고 있다가 이 혈액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응집 반응해가지고 바로 이 항체들은 없어지고 그 적혈구들도 다 이제 제거를 하게 되겠죠. 그 응집원들도. 그래서 아예 엄마 몸에서 스스로 항체를 만들기 전에 반응이 다 끝나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낳고 난 다음에도 계속 항체를 주사를 해주고 그래서 엄마가 스스로 만들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둘째를 낳을 때는 마치 첫째를 임신했을 때와 같은 상태로 임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미리 항체를 주사해놓는다. 그리고 낳고 난 직후에도 항체를 또 주사해준다. 그래서 엄마가 스스로 만들지만 못하게 하면 둘째는 안전하게 건강하게 출산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탐구 활동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탐구 활동. 실제로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실험. 자, 요거 보시면 색깔이 예뻐요. 자, 요런 병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실험하면서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깔이 되어 있는 거는 항 A 혈청이에요.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책에 있는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 안티-A라고 써 있는 거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안티-A, 항-A라는 얘기죠. 안티-A. 그 다음에 이거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안티-B, 그래서 항-B 혈청. 여기 잘 보시면 여기는 안티-D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RH 혈청이다. 그러면 혈청이란 얘기는 혈구 성분은 없으니까 응집원은 여기 안 들어있고 뭐만 들어있다? 응집소만 들어있는 상태다. 그러면 항A 혈청이니까 무슨 응집소? 뭐죠? 반응하는 거? 그렇죠. 알파가 들어있어야 되죠.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항RH 혈청에 대한 요거 D라고 표현하면 그 응집원을 D라고 표현하면 델타라는 응집소가 여기 들어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왜 색깔을 여기다 굳이 줄까? 우리가 실제로 이 혈청에 이런 색깔이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헷갈리지 말라고 미리 이렇게 처리해 놓는 거죠. A랑 B랑 헷갈리지 마세요. 색깔로 구분하세요. 이렇게. 여기는 어차피 다른 애들이 색깔이 있으니까 무색 투명하게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판 위에다가 각각의 혈청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요. 일단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손가락을 이렇게 소독한 다음에 체혈침으로 탁 이렇게 구멍을 살짝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한 방울씩 똑똑똑 세 방울 떨어뜨리면 됩니다. 떨어뜨려서 이쑤시개 같은 것을 이렇게 저어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지 않는 것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실험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피가 막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짜다가 여기 이렇게 해서 발라요. 그러면 안 돼요. 감염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묻어서 감염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위에서 흘려주는 방식으로 섞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정을 한번 실제로 해보자. 그러면 예시로 결과를 여기 나타냈죠. 자, 이 사람은 가라는 사람인데 항A 혈청, 항B 혈청, 항RH 혈청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 항A에는 반응을 안 했어요. 항B랑 항RH만 반응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팁 들어가요. 항자가 붙은 거에 반응을 한 것만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렇게 항자가 붙은 이 혈청에서 반응을 한 거에만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주면 돼요. 그걸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B형이에요. 그런데 RH 플러스 B형 끝. 이렇게 너무 쉽죠? 그렇죠? 항 B혈청이 반응했다는 얘기는 B 응집 원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A는 안 갖고 있어요. 그럼 A B형 아니고 그냥 B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RH 응집원 갖고 있으니까 이 혈청에 반응했고 그래서 RH 플러스 끝.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의 것을 한번 보면 자, 이번에도 반응한 것만 동그라미 했죠? 안 했네? RH 마이너스 그리고 무슨 형? AB형 끝. 그렇죠? 이렇게.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만? 여기만. 그러면 RH 무슨 형? 플러스형. 저거는 없죠? 그러면 혈액형 없어요? 아니죠. O형이죠. O형. 이렇게. 끝. 너무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탐구 정리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3번을 보면 이 다라는 사람이 아까 봤던 가와 나 중에 누구에게 소량수혈 해줄 수가 있느냐. 소량수혈.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느냐를 따져보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차피 O형이죠. 주는 쪽에 응집원이 반응 안 일으키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모든 혈액형에게 소량수혈 해줄 수 있어요. ABO식 혈액형에 대해서는. 뭐만 따져주면 돼요? RH식 혈액형만 따져주면 돼요. 근데 아까 봤을 때 나라는 사람은 RH-였으니까 줄 수 없고 가한테는 소량수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소량수혈의 여부 따질 때도 RH랑 ABO식 혈액형을 동시에 다 만족시키는 그런 경우로만 따져줄 수가 있다 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신 기초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뭔가 우리의 그 형성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내신 기초 문제 1번은 OX 문제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1차 방어작용은 선천성인 면역이다. 그 다음에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다. 그렇죠. 선천적이고 비특이적인 것.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1차 방어작용은 병원체에 감염된 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작용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럼 이거는 뭔가 따진다는 얘기죠? 아니죠. 따지지 않습니다. 절대. 누군지도 따지지 않고 언제 또 들어왔는지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 그냥 맞고 보는 게 1차 방어작용이에요. 자, 세 번째. 식세포 작용은 1차 방어작용에 해당한다. 맞죠? 그 중에서 따져보면 내부 방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범주였습니다. 자, 네 번째. 2차 방어작용은 후천성 면역으로 특이적인 방어작용이다.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딱딱 반대로 쓰여 있으니까 맞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T 림프구는 골수에서, B 림프구는 가슴샘에서. 뭐가 이상하죠? 골수, 영어로 본 메로우니까 B 림프구가 여기서 성숙을 하고, 그 다음에 가슴샘 T, 사이머스니까 T 림프구가 여기서 성숙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골수 때, 얘는 가슴샘 때 이렇게 출신 지역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X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형질세포가 뭐예요? B림프구가 보조 T림프구에 의해서 분화가 됐는데 그 중에서 항체를 슉슉슉슉 뿌리는 애, 항체 생산하는 애. 걔가 바로 형질세포죠. 형질세포가 생산한 항체에 의한 면역 반응을 뭐라고? 체액성 면역이라고 한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항체를 만들어서 방어하는 항체액성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팁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 맞는 설명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문제. 자, 빈칸을 채워보자. 한번 볼게요. 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액이나 눈물, 침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인 이름이 분해한다. 우리 리소좀, 라이소좀하고 이름 비슷한 라이소자임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피부나 점막이 손상되어서 병원체가 체내로 침입했을 때, 그러니까 1차 방어 중에서 외부 방어벽이 뚫렸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이 나면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무슨 반응? 열나요, 아파요, 막 땡땡 부어요. 염증 반응도 1차 방어의 한 범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병원체를 배양한 후에 독성을 약화시켜요. 그리고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사하는 그런 물질. 바로 백신이라고 하죠. 백신. 미리 맞아서 그 다음에 실제로 침입했을 때는 2차 면역작용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물질이 백신이다. 자, 네 번째. 항A 혈청. 항A에는 응집소 뭐가 들어있어요? 항A에는 A랑 반응할 수 있는 알파가 들어있고, 항B 혈청. B와 반응하는 이 혈청에는 응집소 베타가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각각의 빈칸을 좀 채워보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거, 피부 점막 분비액은 1차 방어 작용이고, 염증 반응은 뭐예요? 이것도 1차 방어 작용이에요. 1차 방어 작용. 그 중에서 이건 외부 방어, 이건 내부 방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다음 T 림프구에 의한 세포성 면역. 요거는 2차 방어 작용. 그렇죠? 특이적이면서 후천적인 면역. 자, 그다음에 B 림프구에 의한 체액성 면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2차 면역 반응의 한 범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방금 배웠던 내용이죠. ABO식 혈액형의 구분이다. 빈칸을 채워보자. 자, 일단 응집원은 어디에 위치해요? 어디? 적혈구 막에 위치하고, 응집소는 혈장에 위치한다. 자, 그러면 A형은 A라는 응집원과 뭘 갖고 있어요? 응집소로는 알파? 안 되죠. 베타를 갖고 있다. 여기는요. 일단 B형이니까 B라는 것을 갖고 있고, 응집소로는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알파를 갖고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지금 나오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B형 같은 경우에는 응집원으로 뭘 가져요? 그렇죠. AB형이니까 A와 B를 갖고 응집소는 없다. O형은 응집원이 없고 뭐가? 응집소가 몇 가지? 그렇죠. 2가지. 알파랑 베타를 모두 갖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세 번째. 자, 아까 봤던 거죠. 항B 혈청 또는 항A 혈청을 넣었을 때 응집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항B 혈청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아까 빈칸 채우는 문제 했는데, 그렇죠. 베타가 들어있다. 베타. 항A 혈청에는 얘랑 반응할 수 있는 알파가 들어있는 혈청이다. 이렇게. 자, AB형이랑 O형부터 넣어주는 게 제일 쉽겠죠. AB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에 반응을 한다. 응집. O로 표현할게요. 간단하게. 여기도 응집. 그 다음에 O형 같은 경우에는 응집원이 없으니까 어떤 응집소를 만나더라도 반응을 안 한다. 이렇게. B형 같은 경우는 항B에 반응하는 거 볼 수 있죠. 여기는 반응을 안 하고. 그렇죠? A형은 그럼 누구한테 반응하겠어요? 그렇죠. 항A에 반응하겠죠. 여기. A와 반응하는 혈청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응집을 하고 여기에는 응집을 안 하는 이런 식의 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RH식 혈액형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RH 혈액형은 응집원이 어디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적혈구 막에 있다. 응집소는 마찬가지로 혈장에 있고, 그러면 RH 플러스다 하는 얘기는 이 응집원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RH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응집원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그럼 RH 플러스가 응집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반응이 일어나니까 없다. 그리고 요거는 원래 없는데 RH 응집원에 노출되면 그때 후천적으로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중 면역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봐라. 자, 1번입니다. 피부나 점막은 2차 방어 작용을 담당한다. 아니죠. 1차.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1차 방어 작용이다. 자, 2번. 위산의 살균 작용은 특이적인 방어 작용이다. 너 어떤 세균이니? 난 너를 제거할래.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그냥 비특이적으로 일어나는 방어 작용의 한 종류였습니다. 자, 3번. 대식세포의 식세포 작용은 선천성 면역 반응이다. 그렇죠. 대식세포가 먹는 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그런 면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 류머티스성 관절염은 외부 항원에 대한 과잉 면역 반응이다. 과잉 면역 반응은 우리가 다른 말로 알레르기라고 하고 요건 뭐예요? 자가 면역 반응, 자가 면역 질환. 내 몸을 공격하는 그래서 다른 범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렸고요. 5번 1차 방어 작용은 항원의 특정한 부분을 인식하여서 일어나는 특이적 면역 반응이다. 1차 방어 작용은 비특이적이죠. 특이적인 거는 2차 면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오늘 배웠던 ABO식 혈액형에 대해서는 판정할 때 바로바로 툭툭툭 튀어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먼저 해보시고 다음에 진행되는 문제 풀이, 그 다음 시간에 뭐가 있죠? 단원 마무리 문제 풀이까지 여러분들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 꼭 복습하셔서 몇 번이나 그 표를 그려봤는지, 그래서 정말 얼마나 잘 나올 수 있는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로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